안녕하세요. 6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에서 7주차 강의 자료는요. K클래스랑 연동된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걸로 통해서 강의 자료 확인하면 되고요.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통계학의 분류인 기술통계학과 추측통계학을 이해한다이고요. 오늘 배울 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랑 연속확률 분포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연속확률 분포 중 정말 중요한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정규 분포를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우리가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내용은 우리가 이 정규 분포를 이용하려면 평균과 우리가 산포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우리가 대표적인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야 되고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규 분포의 활용과 표준화 방법, 표준 정규 분포를 학습한다. 이게 진짜로 우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표본 분포의 두 가지인 표본 평균과 표본 비율에 대해 학습할 건데요. 사실은 평균과 비율은 같은 개념이에요. 평균은 우리가 양적 자료에 많이 쓰고요. 비율은 질적 자료에 쓴다는 걸 제외하고는 두 개 근본적인 개념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돌아가서 기록이 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우리가 리뷰 잠깐만 해보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표준 편차로 데이터의 대략적 범위를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데이터의 중심 위치,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은 무엇인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데이터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데이터의 산포가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데이터에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평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의 흩어짐의 정도로 우리가 범위라든가 지난 시간에 배운 사분위수 범위 그리고 우리가 분산 표준 편차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정규 분포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균과 분산의 루트를 씌운 표준 편차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통계학은 기술통계학과 추측통계학으로 나누어져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기술통계학은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이 데이터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해서 우리가 요즘 시각화하는 과정을 기술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가 입줄기 그림이라든가 히스토그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추측 통계학은 우리가 이런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 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것인지 추측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측 통계학은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사례 중심으로 한번 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까지 하는 것은 기술 통계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우리가 산포의 종류인데요. Q3하고 Q1, 즉 제3, 4분위수하고 제1, 4분위수를 뺀 우리가 4분위수 범위를 우리가 구해봤죠. 요거를 우리가 Q3하고 Q1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것도 우리가 산포를 나누는데 산포가 어떻게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지 우리가 현상 파악 통계학에서는 많이 다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Q1과 Q2, Q2는 중앙값이고요. Q3, Q4 구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요 시간, 요 차트는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다가 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면 제가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산포를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산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꽤 자세히 설명한 것 같은데 산포가 우리가 얼마나 데이터에 어떤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부터 흩어져 있는가를 다뤄보는 건데요. 우리가 분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우리 데이터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는 거고요. 평균이랑 이 데이터랑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제가 편차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만족도 평가에서 참가자 A는 2점을 줬고 참가자 B는 9점을 줬고 참가자 C는 10점을 준 세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2 더하기 9 더하기 10이니까 이 평균은 7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평균이랑 참가자 A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평균이랑 참가자 B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평균이랑 참가자 C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는 게 편차잖아요. 편차를 구하다 보면 당연히 편차는 우리가 절대값으로 가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늘 0이 나와요. 그쵸? 늘 0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2 빼기 7도 5의 편차를 갖고 있는 거지만 7 빼기 2도 5의 편차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편차로서는 이런 절대값,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상쇄되기 때문에 캔슬 아웃 되기 때문에 0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편차를 제곱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곱을 해서 우리가 분산을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또 여기까지만 살펴보니까 이렇다 보면 데이터의 수가 늘면 늘수록 당연히 편차의 제곱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수만큼 나누어 주는 게 이제 우리가 분산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을 데이터의 수로 나누어 주는 게 우리가 분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분산을 한번 구해보니까 12.66이 나왔잖아요. 근데 7하고 2는 5 정도 떨어져 있고 7하고 9는 2, 7하고 10은 3 정도 떨어져 있는데 즉 벗어난 값의 크기가 2에서 5 정도인데 12.66이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감각적으로 와닿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루트를 씌워서 제자리로 한번 돌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즉 평균에서 벗어난 값이 대체로 얼마나 표현되는지 우리가 표준적인 거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루트, 분산의 루트까지 씌우면 3.55다. 그러면 이 데이터는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3.55 정도 떨어져 있구나라고 우리가 나타낸 게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규 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데이터가 상위 몇 프로는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균과 분산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게요. 방금 지금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거를 좀 수식적으로 표현했고요. 벗어난 값에 우리가 제곱 평균이 분산이 되고요. 분산의 함정은 꼭 우리가 데이터의 흩어짐의 정도가 제곱을 했기 때문에 좀 감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표준 편차로 나타내기,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것.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 이 둘의 척도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가늠하는 척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로 자료가 얼마나 자료의 분포 흩어짐의 정도를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정규 분포 한번 리뷰하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가 IQR 4분위수 범위로 한번 살펴본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방금 분산과 표준 편차와 평균으로 한번 나타내 본 거거든요. 왼쪽 그림은 우리가 25%점과 75%점, 즉 Q1과 Q3가 우리가 IQR이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IQR이 4분위수 범위로 Q3 마이너스 Q1이었는데
Q3-Q1 한 데이터의 50%가 요 정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전체 면적은 1이고요. 그 대신 우리가 표준 편차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자세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이게 평균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뭐 0.5 시그마 단위로 0.5 표준 편차 단위로 표현해 놓긴 했지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에는 이만큼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에는 요만큼의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에는 이만큼의 데이터가 들어가다라는 거를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는 68점 몇 퍼센트,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는 대략적으로 95%,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는 대략적으로 97.3%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실생활에 이걸 너무나 잘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 시험을 쳤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가 공개가 되면 내가 상위 몇 프로에 있는지 또는 하위 몇 프로에 있는지 또는 내가 전체 수험자 수, 학생 수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대략 몇 등 정도 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요 그림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이용이 되고 있죠. 이게 정규 분포라는 그림이고요. 정규 분포는 종 모양의 분포를 가졌고요. 평균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좌우 대칭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안에는 여기 있네 68.5% 정도가 들어갔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에는 95.4%가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에는 99.7%가 들어가 있다. 요 그림을 정말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규 분포의 모양은 종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안에 대략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빨간색으로 1 시그마, 우리가 파란색으로 2 시그마, 그다음 녹색으로 3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안에 있는 데이터를 표현했는데요.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규 분포, 극단적인 분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왼쪽의 분포는 정규 분포이고요. 오른쪽의 분포는 진짜 예를 들면 이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호불호가 분명한 어떤 만족도 조사에 그쵸 굉장히 극단적인 분포를 갖고 있죠. 그래서 뭐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0점을 준 사람도 많지만 10점을 준 사람도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분포라고 하더라도 평균값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안에는 굉장히 많은 퍼센트, 즉 4분의 3, 75%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체르세피 부동식이라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개념만 얘기하지 안 다룰게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이렇게 양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분포라고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요 정도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안에 데이터가 전체의 4분의 3이나 정도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규 분포로 봤을 때는 4분의 3이면 75%잖아요. 정규 분포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 안에 95.4%가 들어가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의 분포는 정말 많이 있지 않고요. 우리는 이 극단적인 분포보다 우리가 이런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정규 분포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분야하고 지금 문제 1에서부터 문제 3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어볼 수가 있게 돼요. 한번 볼게요. 1번.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체중이 평균이 61.1이에요. 그쵸? 61.1kg이고요. 표준 편차가 8.51kg인 경우에 정규 분포를 한다고 하면 체중이 65kg인 학생은 1학년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라는 게 이게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문제죠. 요거 제가 잠깐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림으로. 정규 분포를 하고요. 그러면 정규 분포의 모양은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1번 문제. 요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그쵸? 요렇게 정규 분포 요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체중이 평균이 61.1이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그럼 요게 우리가 평균이 돼요. 그쵸? 이게 정규 분포 특징이죠. 요게 61.1kg이 되고요. 표준 편차가 8.51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쪽으로부터 시그마 가면 61.1에서 8.5 한번 더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69.6 여기에 그쵸? 66.9가 나오고 이쪽에서 또 8.5를 한번 빼봐야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기 어렵네. 61.1에서 8.5 그냥 할게요. 8.51까지는 안 하고 8.5 하면 56.6좀 되네. 여기 56.6인데 여기 안에 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시그마로 간 거니까요. 68.5% 정도 데이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한번 더 풀어볼게요. 그러면 체중이 65kg인 학생이네요. 그러면 색깔을 잠깐 바꿔서 써볼게요. 65kg 여기쯤 있네. 여기가 65kg이에요. 그쵸? 65kg인데 65kg인 학생은 1학년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해보면 여기 퍼센테이지를 한번 구해보거나 전체는 100% 1이니까요. 뭐 이쪽을 구해보거나 이쪽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65kg인 학생은 또는 상위 몇 퍼센트인지 하위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전체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우면 너무 쉬워져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또 실생활에 우리가 연계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키가 평균이 169.7이고 표준 편차가 5.6cm인 정규 분포를 한다고 하자. 그러면 만일 선반에 머리가 닿는 사람의 수를 1% 이내로 한다면 선반의 높이는 얼마로 하면 좋은가? 이런 거 우리 문제 풀죠. 우리 사실은 버스 타면 이렇게 손잡이 있잖아요. 그 손잡이 높이를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전체 한 95%, 99% 정도는 이게 닿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이런 계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럼 역시 이것도 지금 선반의 높이를 만드는데 너무 높게 만들면 다 닿을 수 없게 만들고요. 너무 낮게 만들면 학생들이 구부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선반에 머리가 닿는 사람의 수는 1%, 그러니까 1% 정도 희생하고 99%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반의 높이를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 똑같아요. 그죠? 역시 정규 분포를 하고요. 그쵸? 평균이 169.7이에요. 그냥 17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5.6인데 계산하기 쉽게 그냥 5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게 175고 요게 165가 되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68.5% 정도 데이터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시그마까지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180이고요. 여기는 160이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95.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99%로 해야 되잖아요. 99%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상위 여기가 요 높이를 요렇게 잡아야 되겠다는 거지. 여기가 1%, 여기가 99%. 그러면 요 지점에는 도대체 몇 센치가 있을까를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그렇죠? 선반의 높이를. 그럼 요 지점을 찾아서 우리가 선반의 높이는 몇 센치 정도로 우리가 설계하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돼요. 이 문제도 우리가 뒤에 표준정규 분포를 배우면 너무 쉽게 우리가 구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되게 많이 나오죠. 전국 고등학생의 수학 모의고사 성적이 X는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는 12인 정규 분포를 이루었다. 영어 모의고사 성적은 Y라는 애는 평균이 84이고 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이루었다. 아래의 질문에 답하여라. 그러면
X라는 학생은 우리가 수학을 80점 맞았고 표준 편차는 12에 그쵸? 영어는 Y라는 학생은 평균이 84이고 표준 편차가 8이에요. 그냥 우리가 평균만 봤을 때는 우리가 영어 모의고사 성적을 받은 Y라는 학생이 훨씬 더 잘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쵸?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문제 난이도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얼마나 퍼져 있는지, 즉 X라는 학생이랑 Y라는 학생이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누가 더 우수하게 우리가 우수한 성적을 가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뭐 수학 성적은 X는 돌이고 영어 성적은 순이면 도리와 순이 중 도리는 상위 몇 %에 해당되는지 일단 한번 구해보고요. 영어 89점을 맞은 뭐 순위는 전체 상위 몇 %에 있는지 한번 구해봐서 누가 더 지금 뭐죠? 성적을 잘 맞았냐 한번 할 수 있어요. 여기 X가 학생은 아니고요. 수학 모의고사 성적의 평균을 한번 구해본 거예요. 평균을 구해본 거고 Y도 평균을 한번 구해본 거죠. 이거는 수학 성적에 대한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요. Y는 영어 성적에 대한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학 성적에 대한 확률 변수는 X는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평균이 80이에요. 그렇죠? 표준 편차가 10이니까 여기는 68이 되고요. 1시그마씩 하면 여기는 뭐 92가 되고요. 두 번째 평균이 84. 요거는 X에 대한 거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Y 요거는 수학이고요. 요거는 영어. Y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Y에 대한 그림은 표준 편차가 8이니까 요거보다는 이 정규 분포 모양보다는 모양이 더 중앙으로 펴져 있다. 요게 좀 더 요렇게 생긴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평균이 84이고요. 그리고 요게 표준 편차가 8이니까 90이고 요거는 표준 편차가 8이니까 76이 되죠. 여기도 우리가 68.5% 정도 학생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68.5% 정도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도리라는 X가 수학 점수를 90점 맞았어요. 숫자를 한번 바꿔볼게요. 90점 맞았을 때 90점이 여기 있네. 그렇죠? 90점. 그러면 얘는 상위 몇 % 정도 되는가? 그 다음 영어 성적은 89점 맞았어요. 영어는 Y니까 89점도 역시 여기 있네요. 89점. 이렇게 맞았는데 요건 또 상위 몇 % 정도인가? 둘 중에 누가 더 우수한가?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상위 몇 %인지를 정확히 구해야만 우리가 도리와 순위 중에서 누구의 성적이 더 우수한지 알 수가 있겠죠. 이 문제도 우리가 사실은 표준 정규 분포만 알면 표준화만 시키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실생활에 정규 분포가 이렇게 우리가 적용되고 우리가 이용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뒤에 조금 더 넘어갈게요. 요거는 좀 이따가 표준화 배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준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표준화. 정규 분포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분야는 표준화의 세계다.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초등학생의 키의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고등학생의 키의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라야겠죠. 그럼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표준화를 시키지 않으면 고등학생의 키는 무조건 초등학생보다 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표준화를 시키지 않으면 고등학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상위 퍼센테이지가 높게 나오겠죠. 이런 비교는 초등학생의 키랑 고등학생의 키랑 두 개 비교할 때는 이렇게 표준화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대입을 하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비교 불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평균을 둘 다 똑같은 단위로 맞추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초등학생 키는 130cm이고 고등학생의 키가 평균이 170이라면 두 개 다 평균을 0으로 맞추는 작업을 해요. 이게 표준화의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예를 들어 같은 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고등학생의 하나는 키를 했고요. 하나는 고등학생의 몸무게를 했어요. 키는 센티미터고 키는 센티미터고 몸무게는 킬로그램이잖아요. 이게 단위가 달라요. 이렇게 단위가 다른 경우에도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생의 키랑 고등학생의 키를 전부 다 뭐예요?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이런 작업을 거친 다음 비교하게끔 하는 게 표준화의 세계예요. 요거의 뒤에 그림이 지금 잘 나와 있는 거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요. 요거 조금 더 하고 뒤로 가서 설명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정규 분포의 비교는 어떻게 하면 될까? 즉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요. 표준화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세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평균을 0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측정값에서 평균을 빼면 돼. 그죠? 평균 빼기 평균 0이니까. 표준 편차를 1로 만들려면은요, 우리가 표준 편차로 나눠줘야 돼. 그래야 단위를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초등학생의 키와 중학생의 키는 둘 다 정규 분포를 하지만 그 분포의 중심인 평균이 달라요. 그쵸? 중학생의 키가 더 크겠죠?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둘 다 분포의 중심을 0으로 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0으로 되게끔 하기 위해서 평균인 경우에는 0으로 되게끔 만들어서 이제 측정값에서 평균을 빼주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요 박스도 굉장히 중요한 박스인데요. 분산이 흩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우리가 다닌 어떤 표준 편차는 키의 표준 편차랑 뭐예요? 어떤 몸무게의 표준 편차가 달라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키와 체중의 경우에는 무게와 어떤 센티미터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줘서 어떤 우리가 이런 다른 단위를 우리가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1로 만들고 평균을 0으로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표준화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의 표준화 작업은 측정값에서 평균을 빼고 그리고 그거를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는 작업을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잘 와닿지 않죠. 이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표준 정규 확률 분포, 왜 이게 우리가 표준화를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조금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와서 해볼게요.